여러분, 오늘은 갈래별 특징, 나머지 요소들을 다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서정 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봤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요, 서사 갈래의 특징, 극 갈래의 특징, 교술 갈래의 특징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사 갈래부터 살펴볼게요. 서사 갈래요. 이름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뭔가 역사, 이야기, 뭔가 이런 게 떠오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볼게요. 서사갈래란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자, 여기가 중요해요.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허구적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는? 독자, 서술자가 말을 해주는 문학이죠. 서술자가 말해주는 문학. 자, 우리 서사갈래는요,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서사갈래는요, 설화,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런 루트로 발전을 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현대소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전소설도 서사갈래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소설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시적 화자의 뜻 기억나시나요? 시적 화자가 뭐였죠? 시에서 말하는 이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서술자는 뭘까요? 서술자는요, 소설에서 말하는 이예요. 자, 그런데 소설은요, 이게 중요해요.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 왜? 소설은 인물, 배경, 그리고 어떠한 사건들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설을 선생님은 항상 분석할 때 소설 분석 팁을 말씀을 드려요. 오늘도 별개의 내용이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모의고사 푸실 때 분석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팁이에요. 자, 먼저 선생님의 경우에는 모든 인물의 동그라미를 칩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인물을 넘어가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인물을 동그라미를 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특히 고전 소설에서요. 지칭하는 인물이 있죠. 지칭이 되는 인물. 그 지칭하는 인물을 선생님은 밑에 적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심청이가 있어요. 자, 심청이를 우리가 심청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심청이의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심청이를 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조금 억지 상황을 넣어볼게요. 용왕을 만났어요. 용왕이 계명을 하래요. 그래서 심근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자, 심근이는 누구예요? 심청이에요. 네, 이렇게 심청이는 심근이가 되는데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요, 심근이는 별개의 인물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설 읽기가 어렵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고전 소설에서요. 팁입니다. 모든 인물을 판단하시고요. 얘가 누구지?를 알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지칭하는 인물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다른 거.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라 라고 선생님은 추천을 해요. 왜냐면 소설은 인물 간의 관계가 시작이자 끝이에요, 여러분. 인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냐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인물 관계도 꼭 그리는 습관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내신으로 또 모의고사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어요. 직접 제시는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적으로 서술이 되는 효과가 있죠. 서술자가 진짜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인물의 성격, 상황, 심리를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되었나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사건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알려주다 보니까 독자가 뭔가 유출을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엉엉 울고 있다. 자,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얼추 봤을 때 쟤가 가난한 것 같은데? 를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쟤는 가난해서 밥을 못 먹고 엉엉 울고 있는 거야. 자, 이러면 독자가 상상력이 어떻게 될까요? 제한이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대겠죠. 간접 제시는요. 자, 간접 제시는요. 서술자가 인물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즉, 이 인물의 겉의 모습, 외양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직접 제시는요, 내면도 보여주는 거였죠. 달라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독자가요, 상상력이 점점 더 강해지겠죠. 왜냐? 스스로 파악하게 되는 독자였으니까요. 됐나요? 그냥 허름한 옷이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자, 허름한 옷을 보니까 어때요? 이 상대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뭔가 사연이 있었나 봐. 어떤 사연이 있었지? 위에서 리어커를 부숴 먹어서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가난해졌구나. 이렇게요. 됐나요? 자, 인물 제시 방법 크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요, 시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점의 시작점은 이거예요. 나가 나왔니? 입니다. 자, 나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1인칭이에요. 자, 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요, 3인칭이에요. 자, 그런데요, 1인칭에서도요, 나가 주인공이면요,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요. 어떤 애기가 나와요. 되게 귀여워요. 자, 그 애기가요. 엄마가 과부가 되었었거든요. 그 애기의 엄마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방에 손님이 와요. 그래서 엄마와 그 아저씨가 썸을 탑니다. 되게 둘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거를 관찰자의 시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럴 경우 이 딸 애기는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은 엄마랑 그 아저씨예요. 자, 그러한 현상을 관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인칭은요. 뭔가 직접적으로 다 설명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등장하지도 않고 진짜 남처럼 직접 설명을 안 할 때가 있고요. 직접 설명할 때도 있어요. 자, 직접 설명을 하지 않을 때는요.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들어봤죠, 여러분? 자, 그런데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죠. 전지전능한 신처럼 말이죠. 다 알려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시점은 크게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되었나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선생님이 4번으로 가지 않고요. 7번 서술자의 개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은요. 대부분요.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요. 물론 현대 소설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요. 자, 이거는요. 전지적 작가 시점과 더불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왜냐? 이야기 속 서술자가 자신의 판단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예요.
판단을 내리는 거. 얘가 심리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 내면 설명하고요. 더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지? 라는 것까지 이야기해주는 게 뭐다? 편집자적 논평, 다시 말해서 서술자의 개입이다. 대부분은요, 보통은요, 선의법과 함께 등장합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같이 이런 내용을 더 익히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정말 훨씬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공부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4번 구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은요, 순행적 구성이 있어요, 먼저. 순행적 구성은요, 평면적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이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 순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거로는요, 역순행적 구성이 있죠. 자, 역순행적 구성은요, 입체적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도 아니고요. 단순한 과거 회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과정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되었나요? 네,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이 있어요. 자, 액자식 구성은 뭐냐면요. 이 액자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 속 또 다른 이야기. 다시 말해서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부 이야기 속 내부 이야기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이야기 속 내부 이야기다. 그래서 액자식 구성을 보실 때는 조금 구성이 다른 일반적인 작품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네. 그 다음으로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7번을 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8번으로 바꿀게요. 미안합니다. 네, 수정해주셨나요? 이제 갈등으로 가볼게요. 자, 갈등은요,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내적 갈등은요, 개인의 근심, 불안, 방황, 망설임, 분노, 이런 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개인의 감정의 어떠한 변화, 어떤 성장 소설에서도 내적 갈등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적 갈등은요? 외적 갈등은요, 내적 갈등과 다르게 겉으로 딱 티가 나죠. 겉으로 보이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인물과 인물, 즉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요,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자, 그거는 뭘까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첫 아들, 그 정실 부인이 낳은 첫 아들만 아들로서 대우를 해줬던 그러한 사회 현실에 대항하는 작품이었었어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홍길동이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은 사회와의 외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다. 그러한 청년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또 다른 거로는 인물과 자연의 갈등. 예를 들어서 산사태로 내가 지었던 농사 경작물들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 이거는요, 외적 갈등이죠. 자연과 대항을 느끼고 있으니까, 대립을 느끼고 있으니까. 자, 또 다른 거는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운명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그런 점에서 운명과의 갈등을 겪는 그러한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인물로 가볼게요. 자, 인물에서요. 중요한 인물 있죠. 중요한 인물 또는 중요하지 않은 인물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중요한 인물은요.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고 중심 인물 주변에 있는 인물은요. 쌤이 힌트를 줬죠. 주변 인물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역할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동인물, 반동인물. 누가 착한 역할일까요? 주동인물, 주인공이 착한 역할입니다. 자, 주인공과 대립되는 조금 나쁜 인물은 우리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또 성격 변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격이 변화하잖아요. 그러면 입체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면적 인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 인물에는요. 전형적이다.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아니다. 되게 특수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라고 하면 개성적 인물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었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인물의 특징에 따라서,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진행 과정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아마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러한 과정으로 뭘 이야기한다? 소설을 진행해 나간다. 소설을 이야기해 나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소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넘어가서 극갈래 살펴봅시다. 극갈래. 극갈래 내용 많지 않아요. 이제 극갈래랑 교술갈래는 금방 끝납니다. 자, 극갈래는요.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을 직접 묘사하는 갈래입니다. 그래서요, 극갈래는요, 희곡, 시나리오, 가명극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희곡인데요. 대표적으로 희곡과 시나리오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희곡을 봅시다. 희곡은요, 무대에서 행해지는 연극을 위한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사나 행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연극은요. 듣는 사람들이 보죠. 이 듣고 보는 것. 듣는 것은 대사를 통해서 듣게 되고요. 행동은요. 눈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을 지시하는 그러한 대본이 있죠. 그게 바로 희곡의 지시문인데요. 자, 희곡에서 괄호를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 대사는요. 크게 대화, 독백, 방백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화는요. 등장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요. 독백은요. 혼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백은요. 방백은 뭘까요? 등장인물에게 말을 하지만 관객에게만 들리기로 약속한 거예요. 쌤이 더 설명을 해줄게요. 한번 일단 적어봅시다. 등장인물에게 말을 하지만 관객에게만 들리기로 약속한
대사요. 자, 쌤이 레이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무대예요. 자, 이게 무대고 여기에 관객이 앉아 있어요. 쌤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연극 보러 왔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인물들이 막 나오죠. 인물들이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막 재밌어. 뭔가 넌 어쨌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다? 대화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나갔어. 이 사람들 다 백스테이지로 갔어. 얘 혼자 나왔어. 이거 뭐예요? 독백이에요. 그리고 또 얘네 있어요. 얘네가 있는데 얘네는 분명히 들릴 거예요. 얘가 말하는 거를. 왜냐면 귀가 있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얘네는 못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것처럼 한번 약속을 하고 혼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혼잣말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게 뭐다? 방백이다. 되었나요? 그럼 시나리오는 뭘까요? 시나리오는요. 영화로 제작될 것을 전제하고 쓰이는 대본이 바로 뭐다? 시나리오이다. 됐나요? 자, 이게 바로 시나리오예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요. 희곡과 시나리오를 구분하시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희곡은 무엇을 위해 상영되죠? 자, 무엇이죠? 무엇을 위해? 무대, 상, 연을 위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시나리오는요. 영화나 드라마를 상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다시 자, 누구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죠? 희곡은요. 관객 앞에서 직접 연극이라는 것을 통해 보여지죠. 자, 그럼 시나리오는요. 자, 영화나 드라마니까요. 스크린을 통해서 독자가 아니죠. 미안해요. 대중들에게 보여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한점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자, 제한. 희곡은요. 그 무대라는 공간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수 그리고 시공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시나리오는요. 등장인물의 수나 시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어떠한 공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되었나요? 네, 됐으면 우리 극갈래 마무리 지어보고요. 교술갈래, 마지막 교술갈래 수필에 대해서 더 살펴봅시다. 자, 교술갈래는요. 구체적인 사실, 글쓴이의 사색과 경험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양식입니다. 교술갈래는요. 자, 그래서 교술갈래는요. 뭔가 그 자신의 이야기를 경험을 통해서 서술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뭐 이옥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그러한 설, 일기, 편지, 비평문, 수필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의 교과서, 공통국어 교과서에서는 수필을 가지고 교술갈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수필에 대해서 볼게요. 수필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형식이 있을까요? 아니죠. 일정한 형식 없죠. 왜냐? 그냥 내 이야기를 내가 전달하는 거니까요. 일상의 느낌,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이에요. 그래서
작가는 서술자가 됩니다, 여러분. 되었나요? 왜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쵸? 왜냐하면 나의 경험에 대해서 내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수필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자, 수필은요, 여러분, 어때요? 수필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수필은 일단 나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작가의 개성적인 인생관, 가치관이 부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왜냐? 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형식상의 제약이 없다. 그 다음, 나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자기 고백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개인의 경험이나 감상을 토대로 이야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비전문적이고 개방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수필 자체가요,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관조랑 사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이유는 체험을 바탕으로 통찰이나 사색하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면서 나 스스로 반성하고 통찰하고 생각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수필은요,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뉘어요. 자, 경수필은요, 개인의 문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필입니다. 자, 그런데 중수필은요, 공적인 문제를 논리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수필이에요. 그래서 경수필은 주관적이고 중수필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수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긴 시간에 걸쳐서 이 갈래별 특징을 모두 다 마무리 지어 봤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꼭 들어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